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방송에서 우리 정박님 아마 마지막 에피소드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기침을 하십니다. 감기가 좀 걸리셨죠? 네. 말씀하시는데 목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죠. 제가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아는 게 아는 게 있어야지 말하지. 아유, 무슨.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셨는데 아직 이제 100% 회복은 아니고요. 네, 감기 기운은 여전히 좀 있으십니다.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좋은 책, 재밌는 책. 이 책은 또 영화화도 됐던 네. 그런 책이니까 재밌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영화화된 책들 지난 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들어보셨어요? 봤죠 저는. 저는 부끄럽게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듣기 처음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예, 영화도 네. 아주 유명한 영화고요. 왜 저는 못 들어봤을까? 물론 영화는 1961년인가 2년에 나와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근데 이게 다 봤는지 아니면 보다가 그냥 네. 껐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렇죠.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 뭐 사막에서 막 맞습니다. 그죠. 막 이렇게 뭐 쓰고 기차 타고 다니고 뭐 이랬던. 맞습니다. 기차 폭파하고 막 그러죠. 그쵸. 네. 예, 그 영화를 얼핏 좀 본 것 같은데 뭔 영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예전에 봐갖고.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네. 하마스가 지금도 계속 아직 그 전쟁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아랍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왜 사실 아랍은 같은 뭐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라가 사실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본래는 사실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리아거든요. 대시리아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강대국들의 네네.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유럽 제국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 땅들을 빼앗기 위해서 1차 세계 대전 때 우리가 아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벨푸어 선언을 해주고 또 아랍 사람들에게는 맥마흔 후세인 협약이랄까 맥마흔 후세인 세안을 통해서 또 아랍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 약간 이중 약속을 한 거죠. 네, 또 자기들끼리 영국 프랑스끼리는 사이커스 피코 협정해갖고 야 전쟁 끝나면 영국이 이라크 먹고 너희들이 그 시리아 지역 너희들이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또 이 3중 4중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런 것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끊임없는 이제 불씨가 되었고 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돼버렸던 거죠. 네. 바로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국 제국주의의 대리인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자료를 통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영국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사람들이 독립국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정말 열렬히 지원해서 스스로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를 뛰어다닌 그런 영국 장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로렌스예요? 그 사람이 로렌스입니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실존 인물이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1888년에 태어나가지고 1935년에 생을 달리했습니다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다 이거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얼마 안 된 20대 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역사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이런 젊은이가 갑자기 그 당시 그 험하고 오로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뭐 자기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노략질 해가지고 얻어내는 물건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아랍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터를 그것도 뭐 그 사막지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아라비아 반도하고 네. 지금 시나이 반도하고 그 불모의 사막지대 흔히 말해서 불타는 용광로로 부르는 그 사막지대를 몇 년간 그냥 누빈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그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네.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배신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배신당했을 수도 있고 결국 아무리 뛰어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미 아랍의 사후 처리는 다 강대국들 외교 관료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사람. 그래서 사실 이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는 물론 좀 제국주의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결국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아웃사이더로 칭해지거든요. 근데 이 아웃사이더가 어떤 식으로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한 개인이 이 역사의 어떤 거대한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음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극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개인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요즘같이 갈수록 우리가 왜소해지고 네.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사막을 바다처럼 누비면서 담대하게 이 모든 영광과 출세와 이런 걸 딱 그냥 다 던져버리고 네. 그냥 오로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한번 자기 온몸을 던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책은 그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라비아 로렌스는 이제 스콧 앤더슨이라는 언론인이 네. 그 로렌스의 여러 가지 자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거의 뭐 800페이지 이상에 걸쳐가지고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로렌스가 중심입니다만 네. 또 로렌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미국의 스파이, 예일 그리고 독일의 뭐 스파이, 프리퍼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네. 그걸 다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네. 로렌스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고요. 이 책이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로렌스가 자기 자서전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지혜의 7기둥입니다. 지혜의 7기둥. 그게 참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마치 그 지혜라는 것들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7기둥 같이 우리 삶을 받쳐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워터게이트를 터뜨렸던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제목을 본따 가지고 지혜의 9기둥 미국 대법원 판사가 9명이잖아요. 아. 그 사람들 9변이나 부르는데 그 책을 지혜의 9기둥 해가지고 이 책의 제목을 약간 변종을 하기도 하고 이 책 자체가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 네. 이 책 같은 경우가 이 20세기 영문학의 자서전 문학의 백미로 꼽혀요. 아주 표현이랄까 로렌스가 글도 잘 썼군요. 아주 잘 씁니다. 그러니까 로렌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뭐 천재에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뭐 뛰어나고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네네. 지혜의 7기둥이라는 자서전이 있었고, 그걸, 예. 그거 책과 이제 또 별도로 취재한 내용들을 네. 취합해서 이제 다시 이제 책을 낸 게 아라비아의 로렌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책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생애를 이제 위주로 쭉 설명을 좀 네, 주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바람 함께 사라지다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영화가 얼마든지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다 저작권 풀려서 그랬는지 아주 그 디지털 보정을 다 끝내고 지금 풀려가지고 그 화면하고 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촬영하고 이런 것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죠. 실제로 촬영을 10년 동안 했다고요? 기획과 촬영이 한 10년간 기획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한 10년이 걸렸다는데 네. 배우들도 아주 쟁쟁하거든요. 그 바로 로렌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피터 오툴. 피터 오툴이 누구냐면 네. 우리 저 트로이 있죠. 헥토로 나오는. 네네네. 그 트로이에서 헥토르 아버지. 오. 프리아모스 대왕. 그걸로 나온 분이고 네. 그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의 그 영국인 가정교사 네. 남자분 나오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그 아일랜드 출신 영국 배우 피터 오툴. 파란 눈이 아주 이 영화에서 매력적입니다. 파란 눈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파이살 왕자라고 그 바로 아랍의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이제 왕자죠. 그 파이살 왕자가 누가 했냐면 알렉 기네스. 알렉 기네스? 아. 우리 저 기네스 펠트로? 아니 아니요, 스타워즈에서 예, 오비완 케노비 역할을 했던. 저희가 이름만 모르지 네. 보면 다 되게 다 콰이간의 유명한 달이 배우들이네요.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알리 족장에 누가 나오냐면 오마 샤리프. 오마 샤리프. 오마 샤리프 담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여자는 안 나와요. 여자 배우는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이제 여성들 이제 아랍인 여성들이 나오지만 네. 여자는 그러니까 이름 부각되는 여자 배우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남자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예. 전쟁의 영화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 영화 음악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모리스 자르의 영화 음악인데 그 정말 뭐 영화 음악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서 물론 이 영화의 서사는 내러티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왜곡이 좀 많습니다.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라비아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은 이 감이 좀 확실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상 유명한 장면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의 중동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로렌스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 그 삶의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네네. 네, 아라비아의 로렌스 네.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로렌스 뭐 네. 어린 시절부터 갑니까? 네. 어떻게 갑니까? 로렌스가 네. 이 책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얼마나 로렌스가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른 인물인가 괴짜인지를 알려주는 것 1화부터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끝나기 직전이죠. 한 17년쯤 될까요? 1918년 11월 18년? 11일 오전 11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거든요. 네. 그거 그러니까 1918년 10월 달쯤에 네. 로렌스가 영국에 귀국해 있을 때 그 당시 영국 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아버지죠. 조지 5세인가 그런데 이 조지 5세가 로렌스를 부른 거예요. 네. 버킹엄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우면 이제 기사 자기 이런 거 많이 주긴 합니다. 네. 막 여러 명 우르르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로렌스를 특별히 혼자만 부른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도 뭔가 두각을 드러냈군요.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국을 위해서 최고의 어떤 애국을 했다 해가지고 딱 이제 기사 이제 자기 주려고 딱 이제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렌스가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그냥 기사 자기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또 왕하고 왕비하고 전부 뻥 쪄버린 거죠. 저놈 왜 저러나. 네. 900년 영국의 왕실 역사상 이런 일은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정말 드문 사건이에요. 네. 아니 기사 자기를 주겠다는데 안 맞는 놈이 어디 있냐 이래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좀 괴짜였다. 왜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네. 내가 결국은 했던 일이 결국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다. 아랍인들을 사실 뒤통수를 치는 일이었다. 지금 로렌스가 몇 살 때 일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게? 1888년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이제 나이 30살. 네. 근데 딱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이제 후반에 그러니까 지도 이제 그리는 거 있죠. 주로 네.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랍의 지도 이런 것들. 네. 그래 그 그리다가 딱 이제 전쟁이 뛰어들어가지고 한 2, 3년을 그렇게 이제 사막을 완전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영국 입장에서.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루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군대 장교가 됐냐면 그 영국이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처음에는 뭐 징병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워낙 서로 이제 서로 들어오겠다고 자원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이 지도를 만들어주는 아랍 네.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군 쪽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왔지만 그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지배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 가서도 이제 지도 이제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군한테 뭔가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장군이 딱 보니까 무슨 이상한 옷 하나 입고 와가지고 보고한다 이러니까 자네는 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계급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매점 가가지고 야 빨리 군복 사와 해가지고 군복 입히고 매점 진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었네요. 아니 자기는 군인을 하고 싶었지만 군인은 안 여줬는데 너는 그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하라 하니까 보고할 때 그냥 우리 치면 이제 민간인 옷을 입고 가니까 장군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이런 중요한 군사 상황을 보고하는 이게 뭐야 이러니까 이게 뭐 하는 놈이야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때 소위가 바로 된 그때 거예요. 소위가 된 거예요. 매점에서 사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을 관심이랄까, 네. 재미를 이제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러면 정말 아랍에 도움을 준 진보주의자였나? 네. 아니면 정말 도와주겠다고 가면을 쓴 진짜 제국주의자인가? 네.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들을 나름대로 도와줬는가? 팔레스타인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아니면 정말 반유대주의, 아랍을 위해서 반유대주의를 선동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거죠. 어떻게 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최고의 젊은이가 이런 식의 어떤 전쟁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은 또 많잖아요. 전쟁에 뛰어서 야전에서 공을 세우는 동시에 그 전쟁 뒤에 이제 장군들이 있잖아요. 장군들, 외교관들을 상대로 또 정치 전략을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싸움에도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가지고 막 이제 총싸움을 하고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돌아가고 또 이제 정치 전략 짜는 거예요. 자, 이 땅은 누가 하고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정치 전략도 짜고. 아니, 이건 로렌스가 아라비아에서 활동한 시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차 세계 대전 네. 바로 그 기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과 한
3, 4년. 3, 4년.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 한 20년 네. 많이 걸어다닌 줄 알았더니 불과 3년도 안 됩니다. 근데 아, 그 그래요? 와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27살 정도쯤 가가지고 3년 하고 아. 기사작이 준다고 했는데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얼마나 공을 세웠으면 이제 바로 이제 대령이 돼버린 거죠. 아, 대령으로 소위에서 네, 소위에서 대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예. 대령으로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 로렌스를 이제 미국의 언론인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전쟁은 영웅을 필요로 하잖아요. 딱 진짜 영웅이잖아요. 딱 그 베두인의 같은 옷을 입고 네. 막 사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강연을 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 강의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누적 청중이 100만을 넘어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말 뭐 범세계적인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근데도 이 사람이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육군 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입대를. 대령으로 나왔다가 다시 입대를? 예,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공군으로 쫄병 생활을 자기 공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나랑 공통점이 네. 또 있네요. 그렇죠. 공군 쫄병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쫄병 오래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독특하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이 대영 제국에 외교관도 할 수 있고 기사자기도 기사자기도 받을 하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완전 영웅이 되어 있으니까. 그 1918년 이후에 100만 명이 이렇게 이 로렌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책을 쓰면 무조건 뭐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이었다 이거. 은둔. 이 사람 너무 궁금하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또 죽음도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또 그 흔히 말하는 쫄병으로 10년간 제대를 하고 나서 10년이나 했어요 네, 그걸. 쫄병을. 진짜 독특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쫄병으로 있을 때 네. 이제 그 이라크 국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옛날에 전우였다 이거죠. 네. 찾아와가고 무조건 걔 데리고 와라 이거지. 나 걔하고 밥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쫄병으로 너희들이 명령을 해갖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쫄병이 가가지고 같이 또 왕하고 국빈 방문하고 왕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영화의 네. 첫 장면이 오토바이를 시작합니다. 딱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고글 있죠. 그 당시 바람 맞으면 안 되는 네, 고글 네, 딱 네. 쓰고 또 오토바이를 시골길에 신나게 달리는데 네. 달리다가 쫙 달리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두 대가 이제 오거든요. 네. 그 자전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윙 날아버리는 거죠. 오토바이가 이제 그 날아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결국 이제 적사는 아니고 이제 결국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만 5일 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망을 하는데 처칠도 참석하고 왜냐하면 아주 이 사람은 영국의 애국자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영국 왕도 이 사람 이제 막내 동생 이게 아주 특별한 조문을 표하는 거죠. 당신의 형은 정말 위대한 애국자였다 이렇게 뭐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40 몇 살에 네, 47에 사망을 하는데 은둔에 완전히 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 역사와 개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죠? 그 지금의 중동의 역사를 만든 그 개인이 전쟁 후에는 또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도 그런 식의 스피드 막 즐기다가 죽게 되고, 이게 뭘까? 되게 극적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극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극한이란 거 있죠. 옛날 발레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유럽이 이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가라고 했을 때 유럽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건 극한을 추구한다. 무조건 최고가 되든지 체제가 되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책도 봤습니다만 성이랄까 섹스에 있어 가지고도 그 사드 구작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막 이건 완전히 극한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보는 거고 뭐 어떤 모험을 떠난다라면 정말 막 온 세계 방방곡곡 지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한다는 북쪽으로 가면 북극까지 가야 되고 남극. 남극까지 가야 되고 덕쪽? 동쪽으로 가면 맨 동쪽까지 가야 되고 그 덕 중에 덕은 양덕 이런. 그게 바로 극한을 추구하는 거다고 비슷한 거죠. 거기도 장난감 하나에 막 뭐 20억씩 들어가고 하고 바로 그 극한을 상징하는 네. 인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렌스가 네. 20세기 초반에 그것을 체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유럽풍인가 보네. 그 1kg 커피도 궁극의 맛이잖아요. 아, 궁극 끝까지 가죠. 커피 맛의 끝까지 갔죠. 네. 네, 1kg 커피 맛의 마지막. 여러분 커피가 가장 맛있어지면 어디까지 맛있어질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kg 커피를 맛보시면 그 극한의 맛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사장님 같습니다. DNA에는 유럽이야. 유럽피가 섞여 있다. 네, 그분이 이렇게 한국 봅니다.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처칠 좀 닮았어요. 맞죠. 처칠 좀 닮은 닮았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 네. 대표님. 자, 궁극의 맛, 궁극의 커피, 1kg 커피와 함께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궁극으로 달린, 극으로 달린, 네. 극한까지 자신을 내몰았던 로렌스의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 로렌스는 뭐 아까 그 1차 세계 대전 때 직접 이제 전장터에서 그렇게 활약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이 중동 지역에 유적 탐사는 많이 왔어요. 유적 탐사를 와가지고 이미 아주 익숙해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 전공이 약간 역사학이었어요. 고고학. 고고학. 뭐 중세 이제 전쟁사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고고학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지금의 이제 이라크하고 그 터키 국경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협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 있잖아요. 영국 군대가 만들어놓은 가림막이에요. 어느 지역을 우리가 그 스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스파이다 이렇게 하면 전쟁 나잖아요. 음. 스파이들은 아시죠? 스파이들은 내가 스파이 이제 전시 상황에서 스파이가 발각되잖아요. 그럼 적결 처분 당하거든요. 내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 대탈주란 영화 혹시 기억나요? 대탈주? 스티븐 맥킨 나오고 아주 막 포로수용소에서 막 연합군들이 도망치는 이야기 못 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대탈주 보면 스티븐 맥킨이 나중에 이제 그 도망치다가 결국 잡히게 되거든요. 그 잡히게 될 때 이제 막 독일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 때 갑자기 자기 이제 옷 확 해가지고 이걸 딱 보여줘요. 군번을 보여줘.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이니까 넌 죽일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것은 제네바 협정 포로 위반이다. 위반이다. 그러니까 나 대우해줘. 포로 대우 해줘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 전쟁 포로인데 이제 옷을 바꿨잖아요. 내가 이제 민간인 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럴 땐 처분당, 총살당하면. 쏴도 아무런 그러니까 총을 네, 맞아도 예, 아무렇지도 그런-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스파이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학자들을 스파이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꼭 그걸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결국 나중에 다 영국 군의 정보가 되는 거니까. 네네. 본래 이런 게 많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유명한 춤추는 예인이 있거든요. 박영희라는 울산 출신 아주 유명한 무용수가 있어요. 남자로서 아주 유명한 무용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요즘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유럽 가가지고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학자랄까 스포츠 스타들이 사람 만나기도 좋죠. 정보 수집에 제일 좋거든요. 상류층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은 보면 학자들도 그렇고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마타하리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용수 아닙니까? 네. 마타하리. 네네. 이 정보 수집은 내가 마타하리. 아 외웠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 내에서 그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한대요. 무료한데 이런 거 나라에서 조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 그럼 재밌잖아요 또. 네네네. 네. 그런 이유로 그런 하면서 이미 깊숙이 좀 개입은. 네, 학자였지만 네. 스파이 역할도 같이 함께하는. 네. 자, 그런데 이 로렌스 같은 경우가 왜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옥스퍼드 나온 엘리트가 이 중동이라는 험한 동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냐? 그 자기 스승이 그런 이야기 했다 이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음식을 가리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던져놔도 살아갈 친구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기안84 스타일.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데서나 잘 자고. 네. 네. 인도에서 막 길거리 손으로 음식만 네. 먹고. 손으로 먹어도 설사 안 하고. 뭐든지 잘 먹고 네. 어디서나 잘 자고 누구나 다 친구하는 사람이 최강이죠. 네. 제일 생존력 강한 사람이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전쟁터에서도 동생이 죽고 얘가 편지 보내도 그런 사사로운 정을 표현을 안 해요. 어머니 동생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소시오패스 아닌가 싶을 만큼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남한테 흉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이런 정을 표현을 안 해요. 그것보다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머니가 내 동생이 죽었다고 슬퍼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 되나 그게?
말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보면은 역사 아니면 국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니까. 그 중요하다기보다 그게 또 웃기는 그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따지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이 사람이 모순적인데 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집안에 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도망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일랜드 쪽에 본래 아주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이제 농토를 가진 귀족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을 했죠.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근데 딸들의 가정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처녀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 처녀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19세기 그 말쯤 되는 시대는 영국 빅토리아 왕조라서 엄청 그렇게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아무리 귀족의 후계자란 말이죠. 재벌 집안 후계자예요. 근데 내가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 말고 이렇게 만약에 다른 여자하고 지금 사이에 애를 가지고 뭐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 자기가 박탈당해요. 오. 내 후계자 자리 뺏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집안이 후계자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받아도 네. 내가 이러면 내가 만약 이 여자하고 살림을 새로 재혼을 하겠다 이제 본부인하고 이혼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그때 방법은 있잖아요. 그 섬싱이 난 그 여성을 그 자기 동네로 스코틀랜드 돌려보내고 매달 얼마씩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 보내주고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애 낳은 애 잘 키워라 이랬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가지고 결국은 내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이 자기와 이 모든 것을 내 바로 밑에 동생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서 도망을 치버린 거예요. 그 부인 데리고. 아, 참 트루러브네. 트루러브죠. 멋있다. 아주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니. 좀.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좀 쩌들었구나. 저요? 네. 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아름다워 보이질 않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갔어? 너무 이제 현실에 네, 찌들었어요. 네, 너무 절어 있어. 네, 아이. 쌍아치처럼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체프먼이라는 성인데 그 체프먼이라는 성인을 이제 로렌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로렌스라는 성을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 로렌스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천녀 때 자기 쓰던 성인 거죠. 그 이름을 그냥 그 성을 딴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로 바꾸고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얼마나 이제 손가락질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맨날 숨어 사는 거예요. 여기 아일랜드 웨일스 갔다가 자꾸 사람들이 없는 동네로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잖아요. 전부인 사이에서는 딸만 넷을 뒀는데 지금 이제 이 세라 스코틀랜드 처녀하고 사이에서는 아들만 5을 뒀거든요. 로렌스는 둘째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커가는데 그럼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자꾸 떠들어서 해가지고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당시 가장 좋은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아니면 케임브리지잖아요. 그 런던의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북서쪽이 있는 게 옥스퍼드시, 동쪽에 있는 게 케임브리지인데 옥스퍼드시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아들들을 옥스퍼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마주쳐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옥스퍼드시로 가서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로렌스가 어릴 때 대충 그 집안의 비밀을 눈치챘다는 거죠. 아, 우리 집안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부모나 형제한테는 절대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혼자 다 사귀는 스타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 벌려고 아주 명석했다 이거죠. 그 대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말수가 적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견디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음식이나 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계획을 하냐면 프랑스의 노르망디 쪽 모든 성을 한번 다 돌아보겠다고 고등학생 때 우리 치면 17 나이에 네. 4,000km씩 밟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네? 방학 내내 4,800km를 막 프랑스를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장정 이런 네. 것처럼 마치 혼자 계속 자전거 타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한에 도전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참 유로피안의 정신 같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과의 어떤 교수님도 보니까 이런 걸 되게 개량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등산을 하는데 몇 시간마다 얼마씩 물을 마시는가, 소변은 얼마씩 보는가, 그 통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소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를, 이런 식의 어떤 막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데 스스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있죠. 나는 이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는 거 있죠. 에픽테토스라는 노예 출신 철학자가 주인이 얘 말 안 듣는다고 자꾸 말 안 들으니까 다리 부러뜨릴 거야. 얘가 자꾸 다리를 막 고통을 가하잖아요. 이러시면 제 다리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하면서 부러졌습니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걸 따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나와 바라보는 나를 따로 보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견인주의자라고 하죠. 견인, 네. 본다. 아니요. 아니 견인한다. 참는다는 거죠. 아, 견인 둘 다 참는다는 참는다. 네. 굳건하게 참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뭐 무감각한 건가 그게 아니고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첫 장면에 그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은 성냥불을 딱 끄고 켜잖아요. 그럼 성냥불이 꺼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후 불어가 끄잖아요. 이 사람은 성냥불을 딱 탈 때까지 있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딱 짚어갖고 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불을 손가락으로 딱 짚으니까 뜨거워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영화에서 로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결? 그냥 고통을 개의치 말아라 이거야. 고통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말라고. 고통을 견뎌내라 이거지. 비결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신경 쓰지 말라고. 약간 이것도 저도 로렌스과 네. 네. 왜요? 그렇죠. 왜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이 비슷한 사례가 매운 거를 먹을 때 네. 엄청 매운 거 먹잖아요. 혀가 되게 막 따갑고 막 입안에가 막 불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막 우유 마시고 물 마시고 저 쿨피스 마시고 뭐 이러잖아요. 저는 딱 그 매운 고통을 이게 바라봅니다. 네, 견뎌요. 네, 맵구나. 굉장히 타들어가는 고통이구나. 어떤 영지나? 이거 다음에도 먹을래? 이제 이런 거를 네. 생각하면서 그 뜨거운 그 고통을 가만히 참고 버팁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막 우유 먹으면 뭐 쿨피스 막 마시면 잠깐 그 입안에 개 있을 때는 좀 낫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목에 넘어가고 나면 또 막 또 뜨겁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전체 시간으로 보면 고통의 시간이 훨씬 짧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막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디가 뭐 이렇게 긁히거나 이럴 때도 항상 아플 때도 그래서 뭐 새끼발가락을 책상 모서리 같은데 빡 네. 부딪혀요. 네.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죠. 그때 영진아 어떠니? 그래. 너가 이렇게 정신없이 다리 길다고 막 아무렇게나 다리 놀린 죄값이지 않나? 아하. 어때? 막 찌릿찌릿할 거야. 그러면서 발톱이 빠졌구나. 잠깐만요. 어때요? 네, 이렇게 저는 고통을 참는다. 참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는 어떤 상황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뿌듯해. 그래. 뿌듯하거든요. 네. 남들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좋아 이렇게 막 드러내는데 나는 탁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보니까 결국 아버지 엄마의 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 항상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가지고 항상 안절부절하는 거죠. 혹시 나 아는 사람 만나갖고 야 너가 말이야 옛날에 그 이런 게 너무 싫고 엄마는 또 그 죄책감 아버지의 인생을 바꿔놨다니까 집안에만 들어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종교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더 자기가 믿을 건 종교밖에 없으니까 자식들 매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로렌스는 다 도통 매질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로렌스는 절대로 그렇게 울지도 않고 또 참아내는 거. 빌지도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막 매질하죠. 그러니까 엄마와 관계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두 분이 또 집안에만 있으니 얼마나 아이 낳기는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네. 참아냈네. 남자만 5.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뭐 결국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나폴레옹도 자기 모친하고 그렇게 모친이 때리고 이래도 절대 울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친은 더 자극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뭐 위인들은 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키가 크는데 로렌스 키가 안 자라요. 한 170cm 이하. 아주 키도 작구나. 작고 왜소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 다니면서 어떻든 계속해서 뭔가 이런 고적들, 그 예전 유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나이로 치면 20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전공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박물관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이번 방학에 한번 돌아다니겠다. 그럼 사람들이 큰일 난다 이거죠. 너 같은 애가 돌아다니다가 죽고 큰일 난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 거다 이거지.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가가지고 혼자 그냥 그거 뭐 한 달 가까이를 막 혼자 이방인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고고학 탐사대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지방에 이라크하고 지금 터키 지방 국경 그 근처에 있는 카르케미시에서 유적 발굴단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재능이 필요할까요? 흔히 말하는 거기 사실 유적 발굴할 때 이게 대장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사람들을 수습하고 이런 이제 중간에 현장 감독 우리 예전 치면 십장 네네. 그런 역할이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게 관리하고 조직화해내고 어떤 일을 부리고 이런 걸 너무 잘한다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네. 이런 재능이 있구나.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은 그 관심이 많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문화를 좋아하고 관심 많으니까 서로 다 초청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풍습을 존중해주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 인기도 많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랍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남성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네. 좀 막 힘들고 이래도 불평 안 하고 막 일하고 하는데 딱 로렌스가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얘는 절대 힘들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말 타고 낙타 타고 뭐 거기 사막의 풍토병들 말라리아 걸리고 이질 걸리도 잘 견뎌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같다 이거죠. 너는 우리가 형제야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아주 친해지게 되는 거죠. 로렌스가 이렇게 고통을 잘 감내하고 또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 심리를 저는 또 감탄을 해버렸네요.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그러면 어떤 자신을 굉장히 더 위험한 곳으로 모는 그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런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들 이런데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늘 그 무의식의 한켠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물들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 고고학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지금 이 현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사실은 힘든 거예요. 본인은 힘들지 않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암시를 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닌 예전, 옛날 그쪽으로 자꾸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죠. 이건 또 어때요?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방금 촉프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기의 존재를 계속 드러낼수록 나를 모르는 데서 나를 인정해줘. 그럴 수 있죠. 네. 네. 좋았어요. 로렌스는 뭐 딱 파악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잘 분석 잘 하시는데요. 감정이입 하시나 봅니다. 네. 내가 이제 다만 참을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뭘까요? 한 열흘 내지는 보름 정도 그 사과를 못 먹으면 미치겠어요. 다른 고통은 참을 수 있어. 네. 근데 사과 못 먹는 건 못 참아. 그래서 바로 은하수 사과가 사과.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이 사과를 먹지 못하면 그 고통은 글쎄요. 새끼발톱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 사과 먹으면 아침에 정말 좋거든요. 그 화장실 갈 때 진짜 좋아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한 15일 못 먹으면 힘들죠. 그냥 꽉꽉 먹겠다고 봐야겠죠. 네.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 맛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또 올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겨울 참 춥습니다. 추워요.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유적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유적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자기 머릿속에 그 유적 유물보다는 그 땅, 그 지리 지형하고 사람들로 자기 머릿속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도 채워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죠.
자기 살던 곳에서는 난 늘 숨어 사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는 전혀 그럴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개인 비서를 두거든요. 네. 다훔이라는 소년하고 개인 비서를 두는데 현지인이죠. 예. 네. 나중에 이 자기 자서전 있죠.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책도 그 애에게 헌정하는 걸로 나와요. 약간 약간 느낌 그래서 있다. 예, 뭔가 약간 연인 사이라는 소문도 네. 돌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있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돌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결국 이렇게 이제 뭐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발굴 작업하고 하는데 당시 영국은 이제 군사형 지도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영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이제 이집트를 거의 자기 영향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나이 반도, 요즘 말썽 많은 그 시나이 반도, 그까지도 이제 결국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몰아냈어요. 1906년에 이제 완전히 다 몰아냈어요. 네. 근데 시나이 반도를 차지는 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지형은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우리가 요즘처럼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직접 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렌스 같은 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 가서 이제 시나이 반도 그 진사막에 갖고 그 동남쪽 해가지고 그쪽 지도를 그 이제 만드는 작업에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이나 프랑스 연합국 일종의 뭐 나름의 편을 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독일이라든지 이쪽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통해서 지금도 요번에 예멘하고 지금 막 미국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홍해 물려가지고. 자, 지금 쭉 영국에 유럽에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벌어졌는데 그러면 인도랄까 호주에서 군대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를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까? 홍해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아라비아 반도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홍해 와서 대포 쏴대고 배 지나갈 때 대포 쏴대고 그 근처에서 막 이거 하면 무력하면 물류 수송에 지장을 받잖아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좀 뭔가를 군사 작전을 고려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고학 탐사라는 명분으로 군사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제 로렌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군인들 육흠대회라는 아주 또 영향을 준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육흠대회가 볼 때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로렌스를.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주 이 사람이 막 고행에 가깝도록 인내를 하는데 자기 일하는데 방해하고 귀찮게 하면 완전히 싸움 딱인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완전 다다다다 하고 논리 싸움 잘하고 순발력 좋고 이러니까 우리 작업하는데 너무 필요한 인재야 해가지고 항상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장교들하고 자 이걸 일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 장교 여기서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로렌스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진 찍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마오 흔히 말하는 어떻게 터치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사람을 잘 활용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렌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아라비아 그 시나이 반도랄까 아라비아 전체적인 이제 지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지식과 견문이 넓혀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1914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집에서 이제 오두막 하나를 만들어줬대요. 집에 네. 정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뭐 우리 치면 뭐 옥탑방 하나 만들어주듯이 자 여기서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이제 은둔해가 막 이제 그 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거죠. 지금 했던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 관련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큰 사건들이 벌어지죠. 1914년 우리 흔히 아는 사라예보에서 그래서 페르디난트 대공이 그 프린치프였죠. 프린치프가 암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전쟁이 난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건 중요한 사건이야. 좋네. 우리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결국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6월 달에 그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결국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물론 영국의 음모론도 있습니다. 영국이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이제 메이드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8월부터 이제 세계대전에 10년에 빠져들게 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대요. 서너 달 하면 전쟁 다 끝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징병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 나는 서로 전쟁터 갈 거야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늦게 신청해서 못 가면 어떡하지? 이 뭔가 그 당시 전쟁이 그 당시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막 그 모험의 어떤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혹함 그런 생각 게 못하고 네. 그냥 전쟁 영웅 이야기 이런 거에 이제
휩싸여갖고 야 빨리 가서 어차피 뭐 한두 달이면 끝날 전쟁 나도 가서 공 세우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뭐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영국의 대중들에 들려올 때 1898년에 수단 전투가 일어났는데 수단 지방에서 그때 영국군이 47명 죽고 상대 이제 수단 쪽 10,000명 이상 죽었거든요. 47대 10,000.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당 100이다 이거죠. 그러니 일당 100이 아니죠. 일당 1000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쟁 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긴다 생각하고 쉽게 우리가 제압한다 생각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무기를 안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다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륙전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강간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렌스의 5 형제도 다 군대 입대해버리는 거예요. 첫째 형은 의무대, 현장 근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의무대 입대하고 둘째, 셋째는 바로 이제 입대를 하는데 입대한 제일 위험한 그 입대를 하는 거거든요. 공군 비행기 관측병에 입대를 해요. 비행기 타고 네. 그 전투기 타고 관측하러 가니까 그냥 죽을 확률이 거의 5주 정도. 입대하면 5주 안에 거의 다 죽는다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안전장치도 없고 총쏴대면 서로 뭐 맞으면 죽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둘째, 셋째가 몇 달 안에 다 죽어버려요. 아들 2명이 다 죽어요. 네. 근데 자기는 지금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보고서를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낼 때까지는 영국 정부가 넌 빨리 그거나 내야 되니까 입대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은 아우 예전에 자기가 같이 일을 했던 그 아라비아 쪽에 일을 했던 뉴컴 데이에게 좀 정보부대 자리 좀 나 빨리 알아주세요.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뭐 이제 로렌스가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1914년 10월부터 이제 그 영국 정부 런던에 있는 전쟁성 지형 분석실로 출근하게 됩니다. 지도. 결국 이제 이 사람 특기는 지도니까 지도를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장에 가고 싶은데 아,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도가 요즘 치면 그 뭐라고 할까 정보가 다 모아지는 그런 종합적인 하나의 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도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거든요. 무슨 자 여기서 몇 명이 진주했고 몇 명이 죽었고 이걸 다 지도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가 사실 요즘 보시면 첨단 전황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특징은 그때 군대 문화하고 자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이 군대라는 것은 상관에게 굽실거려야 된다 이거죠. 절대 이제 상관에게 복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계급으로 갈리니까 학연 지연 되게 따진다 이거죠. 연줄 따지고. 그리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딱 모든 걸 평가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군대 문화 너무 싫어. 경멸한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군대에 남아있었다는 건 아이러니합니다만. 자, 그렇게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군에게 그걸 보고하러 갔더니 장군이 버럭 화를 내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육군 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가 되고 그런 다음에 뭐 항상 상관들이 볼 때는 복장 불량이고 기강은 해이하고 경례도 안 해요. 영화에 보면 들어갈 때 경례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사령관이 보면서 딱 한마디 하거든요. 셀로 되거든요. 경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례하고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요. 네. 네. 자, 그랬는데 어떻든 이제 키가 작고 이러니까 현장은 못 간다 된 거죠. 키가 이제 작고 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1914년 11월에 이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네. 바로 이제 독일하고 같은 동맹 편이 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영국의 적대국이 되었으니까 이제 로렌스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카이로에 군사 정보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12월 달에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로렌스가 이집트 이제 카이로에 가게 됩니다. 그 가가지고 역시 똑같은 업무는 이제 지도 제작실, 그 지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이 보고서가 압권이에요. 보고서를 잘 쓴단 말이죠. 근데 보고서를 잘 쓰는데 아주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좀 이제 완곡어법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좀 비꼬아가지고 쓰고 약간 돌려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설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보고서를 이렇게 써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예루살렘은 더러운 도시다. 하지만 셈족의 종교가 이 도시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이 너무도 강해서 현재를 찾을 수 없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 도시를 거쳐가는 여행자들 덕분에 먹고 산다. 예외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해도 호텔 종업원처럼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이곳 주민들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막 직설적으로 쓰는데 근데 한눈에 확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간결하고 그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네. 그런 보고서를 쓰지만 문제는 상관들이 읽을 때는 이거 상관들 묘하게 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상관들이 갖고 있는 감성을 공경하는 거죠. 네. 예루살렘은 드론도 어쩌고 저쩌고. 여기 도시 사람들은 뭐 종교 그런 거 없고 오로지 돈벌이밖에 몰라. 무슨 맞는 말이지만 이 보는 상관들은 이게 좀 되게 좀 그런데 이놈 이거. 근데 로렌스의 자부심은 원천 그런 거예요. 나 윗사람을 긁는 게 나 취미야 이런 거죠. 나 윗사람을 심기 불편하게 만드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출세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네. 뭐 이런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난장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수에즈 운하를 잡아야 되니까 이 수에즈 운하를 공격을 시작할 건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격을 막고 나서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렌스가 아주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체 지도를 다 꼼꼼히 분석합니다. 어디를 쳐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잡아냅니다. 약점을. 그래서 바로 어디냐면 알렉산드레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바로 보면 딱 거기가 상륙작전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상륙작전을 딱 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이스탄불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스탄티노플 네. 그 수도까지 가기도 좋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레타 주변에 특히 제국이지 않습니까? 제국에는 다른 종족들이 살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유대인들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우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잡아야 된다 했는데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 영국의 높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고 갈리폴리 반도라고 네. 그 지금 우리 예전에 에게에서 흑해 들어가는 네, 그 네, 네. 갈리폴리 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좁은 해협 사이로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처칠이 특히 여기에 상륙작전하고 우리 그렇게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영국 군인들이 갈아버리집니다. 완전히 괴멸이 되죠. 괴멸됩니다. 25만 이상 죽습니다. 거의 처칠이 제일 흑역사. 네, 흑역사. 처칠이 흑역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 작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레타.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여기는 병력 몇천 명만 가지고도 얼마나 장악할 수 있고 그 장악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건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를 양단을 해버린다. 이거죠. 마치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을 딱 치면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전선에 인민군을 완전히 도간에 든 지를 만들었지. 여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데를 왜 안 하냐는데 런던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너가 뭘 알아. 현장을 다 무시하는 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딱 작전해 보니까 무조건 갈리폴리 여기 가면 돼. 그래서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한심한 거죠. 이 군대라는 데는 이런 데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최고의 정보와 최고의 조언 이런 걸 나서더라도 이거 뭐 아무도 받아주질 않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이제 후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당시 있습니다만 상대는 항상 한 수 아래로 본단 말이죠. 네. 런던의 전략가들, 오스만 투르크 그 이슬람 애들이 뭘 알아, 뭐 터키 애들이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문제는 프랑스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연합국인데 얼마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냐면요. 만약에 영국이 알렉산드레타를 상륙해갖고 이걸 잡아버리면 본래 자기들이 시리아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레바논 이쪽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데 항상 그 원칙이 있거든요. 제국주 시대. 네. 전쟁터에서 깃발 꽂는 사람이 그 땅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병력을 빼올 병력이 없는 거예요. 상륙작전에 같이 그럼 한 절반 정도라도 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영국하고 우리가 이라크 쪽은 너가 먹고 시리아 쪽은 우리가 먹기로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작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프랑스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전은. 그러니까 이게 동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미국 그 스파이 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를 만나가지고 아니 뭐 그때는 이래놓고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러니까 사랑과 전쟁과 동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사랑과 전쟁과 동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다.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그 정도로 프랑스가 영국을 방해하고 전쟁의 성패 상관 안 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는데 안 돼. 너희 사람들이 몇십만이 죽더라도 우리 몫을 나중에 지금 우리 재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 재산 대기 만들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아시다시피 그 다르데넬스 공격 작전은 1차 세계대전 사상 최악의 작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제 갈아지는 거죠. 갈아지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랍 상황이 어떠냐면 네.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썽 많은 중동 지역. 이집트부터 저 모로코, 이집트 네네네. 쪽하고 아라비아 반도 저 인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메카 메디나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메카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무함마드의 외손자 집안이 하심 집안이 있거든요. 대대로 그 사람들을 뭐냐고 하냐면 메카의 수호자라고 불러요.
그 메카에 이제 한마디로 메카에 우리 치면 왕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걸 오스만 투르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래 뭐 충성하면 너가 요거 메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고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도 내가 왕하고 싶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식민지잖아요, 어떻든. 네네. 그러니까 얘들한테 계속 내가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 나도 한번 왕하고 싶다 이런 된 거죠. 내가 지금 왕을 해버리면 저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셋째 아들 파이살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살을 그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총독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딜을 하고 주고받고 네.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결국 이쪽 사람들은 이 시리아 쪽에 뭔가 우리 아랍도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학증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아랍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은 몇백 년간 오스만 투르크 터키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러니까 로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쭉 자기가 고고학 발굴하면서 아랍 사람들이 지금 오스만 투르크에 가지고 있는 반항, 그 지금 불만들이 이제 슬슬 커져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자, 그 와중에 로렌스는 그러니까 온 신경을 시리아에 집중하는 거죠. 이때 시리아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리아를 포함한 레바논, 요런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레반트 지역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집트 총영사에 이제 보좌관을 하는 로널드 스토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인연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스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정말 똑똑하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쪽 세계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너가 진짜 현장과 이걸 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랍 세계, 오스만 투르크 산하의 이 아랍을 어떤 식으로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내고 1차 세계대전에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이 아랍에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의 힘을 빼야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후세인 그 왕가라고 해도 좋고 그쪽 사람들 메카를 지키는 그 사람들하고 뭐 아들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스파이 노릇을 이제 시작하게 이제 시작 들어가게 되는 하는 거죠. 거군요. 이제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강자인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사실 제국으로서 여러 왕국들에게 뭐 세금도 받고 이제 연맹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왕족들 이런 데들은 이제 조금 불만들을 갖고 있는 상황. 로렌스는 요 상황을 잘 활용해서 여기 분열을 시키고 오스만 투르크를 좀 약화시키면 결국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현재 독일과 손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를 약화시키는 것이 곧 영국의 이익에 이어지는 것이라 이제 로렌스의 이런 활동들을 결국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로렌스는 실제로 그 많은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그 왕족들이 결국 각 왕국으로 혹은 뭐 독립국가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 이제 로렌스의 본격적인 활동 맹활약이 2부로 또 이어지죠. 네. 로렌스가 어떻게 중동 국가들 왕가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어떻게 전황을 또 바꿨는지 그런 것들은 이어지는 2부에서 본격적인 로렌스의 활극이 펼쳐집니다. 자, 저희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